안녕하세요. 네, 침구의학 개론 파트를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침구의학과에 있는 이현종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러시아에서 이 강의를 듣는 건 우리 러시아 의과대학생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굉장히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이 시리즈 강의가 우리 학생들한테 침에 대한 좋은 인식 그리고 또 침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침구요법의 이제 정의 및 원리, 이제 그리고 침의 구조와 어떤 이제 자극 방법, 마지막으로 어떤 침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이 그 근골격의 통증 질환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침을 놔서 진통을 시키는 기전,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침구요법의 정의 및 원리인데요. 침을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떤 질병의 상태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이제 정의를 적용해 보면 한의학적 이론을 근거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이론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하는데 경혈이란 위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 도구인 침을 써서 자극을 주어서 우리 몸이 낫게 하는 거죠. 요 내용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본다면 음양오행학설, 경락학설, 장상학설 같은 한의학적 기초 이론을 근거로 해서 체표상에 있는 부위인 경혈에 어떤 침, 뜸, 또 부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극을 줘서요. 근데 이런 자극을 줄 때 어떤 조작 방법들을 운용하는데 이게 물리적 자극이 되겠죠. 물리적 자극을 주어서 생체 반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완화하고 치료하는 한의학의 의료 기술의 한 분야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교법은 물리적 자극을 어떤 주체로 하기 때문에 어떤 물리요법의 하나라도 볼 수 있고 또 한약에는 어떤 기공의 어떤 개념들도 있는데요. 이건 넓은 의미로 본다면 어떤 도인, 지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어떤 전자 장비 어떤 기술들이 테크놀로지적인 기술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거죠. 꼭 침, 옛날의 침, 뜸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는 침구의 어떤 조작 방법도 개량되고 발전돼서 전통적인 침구요법 이외에 전기, 전열기구, 각종 약물, 레이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락학설을 기초 위에 현대의학의 해부 생리학적 지식을 결합해서 신침요법으로 발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침구요법을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전은 세 개를 가져왔는데요. 침이 맨 왼쪽 거고 그 다음 게 뜸이고 그 다음 게 이제 부항입니다. 침을 제가 요통 환자한테 놓은 침을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피부에. 가장 많이 보셨을 거고. 가운데는 뜸입니다. 뜸은 옛날에는 쑥을 말아서 불을 붙여서 온성 자극을 주는 걸 했는데요. 저 그림은 이제 현대적으로 다시 더 이렇게 개량해서 사용하는 전기뜸입니다. 온도가 일정 이상 오르지 않고 또 유지되고 해서 화상, 불이라는 도구를 직접 쓰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화상의 위험도 더 적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이제 부항인데요. 하나는 이제 사혈을 해서 피를 뽑는 거고요. 하나는 사혈 없이 이제 음압만 걸어서 근육을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봉긋 솟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극을 통해서 어떤 생리적인 자극을 줘서 이완한다든지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든지 우리 몸의 한의학적으로 보면 병리적인 산물을 어혈을 제거한다든지 할 때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맨 왼쪽에 있는 일단 침이겠죠. 그래서 어떤 침구요법의 장점을 먼저 살펴본다면 침은
이제 뭐 꼭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근골격계라고 질환에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침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뭐 내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외과, 오광과 이 모든 각 영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전체의학이죠. 그래서 임상각과의 모든 병증을 치료하고 예방과 진단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침에 대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좀 빠르게 느끼세요. 침 놓은 다음에 뭐 나중에 지나서 뭐 이렇게 느끼지 않고 환자가 느낄 때는 즉시적일 느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일단 편하다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침을 놓은 이후에 뭐 그날 밤에 잠을 잘 잤다든지 하는 것들이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또 침이라는 이 도구 자체가 이제 비싸지 않죠. 또 엄청난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고, 다 부작용이 작고 안전하다는 건 일단 물론 무조건 부작용이 작고 안전하다는 말은 아니죠.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해부 생략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경과 혈관의 어떤 부작용들을 피하고 시술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다라고 보고요. 물론 또 이게 침을 활용하기 위해까지 이론적인 베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침 자체의 시술만 본다면 좀 간편하고 배우기가 쉽고 익히기가 쉽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침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이제 어떤 간단한 정의를 본다면 침 치료하는 거는 침을 통해서 경혈에 장을 주어서 기혈을 순환시키고 경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료작용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원리를 봐보면 황제내경에 용침지법은 제우조기라 해서 침을 사용하는 큰 원칙은 조기에 있다. 조기. 조기라는 거는 기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락이나 오장육부에 있는 기의 편승, 곧 불균형이 병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조절해서 유효, 남아있는 거나 혹은 부족한 어떤 불균형, 불협조한 상태를 협조 상태, 균형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다. 기를 조절해서 균형 상태로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의 운행을 통해서 인체의 각 기관 조직들의 기능 실조를 조절해서 치료 목적을 달성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조기에 있다. 기를 조절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응용이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통증 질환에 쓰는데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득.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러니까 기가 주체가 돼서 얼마나 잘 순환하느냐가 어떤 치료하는데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 잘 통하면 통증과 같은 이상 증상이 없고,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외사의 침습을 받거나 감정이 불운한 등의 영향을 받아서 경락과 장부에 있는 기혈의 운행이 정체되다, 잘 안 통한다 되면 통증을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이라 도구를 통해서 기의 정체를 풀어 통즉 불통의 상태를 만들어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기를 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침을 쓴다라고 하는 건 기가 잘 통하게 한다. 이 통하게 하는 원칙은 앞에 이야기한 조기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침을 놓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준비 사항이 필요한데요. 앞에 말한 것처럼 한의학적 이론들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어떤 이제 변별하는 과정, 그걸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음양의학설, 경락학설, 장상학설 등의 한의학 이론을 통해서 환자의 어떤 변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치료할 건지 어떤 방향성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부위에 자극을 주겠다. 그게 어떤 체표상의 일정한 부위인 경혈이 될 거고요. 이 경혈에 내가 침을 쓸 거냐, 뜸을 쓸 거냐, 부항을 줄 거냐 하는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기본 바탕으로 해서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경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은 이제 침을 실제로 먼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써보겠다 하면 경혈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침을 쓰려고 하면 어떠한 이론적 근거로 어떤 경혈을 이제 선택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혈이 포함되어 있는 경락에 대한 개념이 이제 우선시 되는데요. 자, 경락이라는 거는 몸 안에서 기혈이 순행하는 통로다. 통로가 어떤 고속도로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요. 고속도로마다 우리가 인터체인지라든지 휴게소라든지 교차점에 있는 어떤 이제 위치가 되는 게 경혈이 되죠. 그래서 통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또 굵은 통로가 있고 우리가 뭐 작은 길이 있죠. 그러면 이게 경맥과 낭맥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굵고 곧게 가는 줄기를 경맥. 그다음에 경맥에서 또 갈라져 나와서 온몸의 각 부위를 그물처럼 엮어서 가는 거를 낭맥. 이런 그 경맥과 낭맥이 고속도로에 비유했지만 우리 고속도로가 모든 물류를 소통시키는 어떤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기혈을 공급하고 몸에 자양물을 공급하면서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 생리적인 면도 있지만 병리적으로 어떤 병적 현상들이 반영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경락이 장애되면 이게 또 고속도로 정체되는 거겠죠. 그러면 기가 통하지 않게 되고 또 이러면 또 병이 생기는데 이때 경락에 있는 경혈을 자극해서 경락이 잘 순행되게 한다면 병이 낫게 되겠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경락과 경혈을 활용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 이런 경락의 해부 저주각적인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좀 많은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경락의 어떤 개념들이 된다면 그중에 경맥이 더 중요한 간선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데 경맥에 대해서는 12개의 기본이 되는 경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경맥이라 부르는데요. 자, 12경맥은 이제 분포된 부위, 연계된 장부, 양경, 음경, 수경, 족경 등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양경은 팔다리의 바깥쪽이나 등 부위, 그리고 음경은 팔다리 안쪽이나 흉복부 안쪽 분포하게 되고 팔에 분포한 거는 수경, 다리에 분포한 거는 족경. 그래서 다리에 있는 음경, 다리에 있는 양경, 손에 있는 팔에 있는 음경, 팔에 있는 양경이라서 서로 조합을 해서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음경과 양경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분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팔다리에 있는 3개의 음경과 양경이 각각 하게 되면 12개가 되죠. 그래서 음경은 오장육부에 음경과 양경은 오장육부에 연계되어 있는데 음경은 심포를 포함한 육장, 양경은 육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2경맥에 대한 어떤 명명에 대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나오는 게 수태염 폐경이죠. 팔에 있는 태염의 성격을 갖는 폐경. 자, 수양명 대장경은 팔에 있는 양명의 성격을 갖는 대장과 연결된 대장경. 그다음에 족양명 위경은 다리에 있는 양명의 성격을 갖는 위랑 연결된 경락. 족태염 비경은 다리에 있는 태염의 성격을 갖는 비장과 연결된 경락.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명법을 해서 12개가 오장육부와 손과 발과 음경과 양경으로 다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족소음심경, 수태양소장경, 족태양방광경, 족소음심경, 수거름심포경, 수소양삼초경, 족수양담경, 족고름간경. 자, 이렇게 12경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경맥과 별대로 또 고속도로도 뭐 그러니까 경맥은 대부분 곱고 종으로 많이 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거만 우리가 보조 관선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에 비교되는 게 기경팔맥입니다. 별도로 순행하는 경맥으로 12경맥을 보완해서 경맥 전체의 결합을 강화하고 균형을 조절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8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2가지가 가장 많이 중요하게 봅니다.
동맥과 인맥인데요. 동맥은 등, 척추 한가운데를 따라서 흐른다 보고요. 인맥은 흉복부 정중앙을 따라서 이제 순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과 인맥은 또 연결이 돼서 척추 전체를 따라서 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2경맥과 기경팔맥의 동맥과 인맥을 합쳐서 14경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4경맥에 있는 경혈이 어떤 치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자, 14경맥의 분포를 이제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이제 사람이 등이 보이죠. 그래서 등 한가운데를 흐르는 게 동맥. 그 옆을 척추에 있는 기립근을 따라서 흐르는 게 족태양 방광경. 또 팔의 후면에 있는 게 있는 수태양 소장경.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측면을 흘린다. 측면에 순행한다. 가운데 그림이죠. 소양경, 족소양 담경의 그림이 되고요. 정면에서 본다. 흉복부를 흐른다. 대부분 음경이 많이 이제 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이렇게 14경맥이 전체적으로 다 그물망처럼 연계되어 있어 조율하고 있죠. 자, 각각의 하나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수태염 폐경인데요. 폐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또 하나의 낭맥은 저렇게 내려가서 대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폐와 대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굵은 신설로 보이는 게 실제 경맥의 어떤 흐르는 유주도입니다. 흉복회생에서 상완 내측의 전면의 외측을 통해서 팔의 전완의 팔의 요골측을 따라서 엄지손가락까지 내려가죠. 근데 이 엄지손가락에서 이게 유주가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손목 부위에서 또 하나의 낭맥이 빠져나와서 저렇게 중간 이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지에서는 다시 대장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폐경 다음에 또 대장경으로 서로 이렇게 순환하듯이 계속 유주가 됩니다. 각각의 경맥은 저렇게 손에 있고 태음의 성격을 갖고 폐랑 연계되는 경락이지만 또 이 12개가 서로 이제 순환하게 되는 전체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애들이 이제 12개가 있고 동맥, 인맥이 각각의 경락과 경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수태염 폐경이 폐에서 엄지손가락하고 또 낭맥에 나와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가서 수양명 대장경이 손에서 머리로 갑니다. 머리로 올라가고 또 머리에 있는 대장경이 가서 머리에서 시작되는 조경명 유경과 연결이 되고 조경명 유경은 발로 내려와서 엄지발가락에 있는 족태인 비경으로 또 연결이 돼서 이게 족태인 비경은 흉복부로 옵니다. 흉복부로 오고 또 흉복부에 있는 수솜신경과 연결이 되고 신경은 다시 팔로 내려가서 수태양 소장경과 연결이 되고 또 팔에 있는 소장경은 머리로 와서 족태양 방광경과 만나고 또 머리에 있는 건 다리로 내려가서 족솜신경을 연계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경락이 이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경맥이 끝내는 수태염 폐경이 시작해서 족골은 간경까지 가고 간경은 다시 족태염 폐경에서 시작하는 순환 구조를 이제 가지고 됩니다. 자, 이제 경락의 어떤 개념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경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경락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고속도로, 우리 몸을 연계하고 있는 통로다라고 봤다면 경혈은 어떤 위치, 포인트, 뭐 휴게소일 수도 있고요. 인터체인지일 수도 있고요. 교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4경맥에 속해 있는 혈자리로서 인체 장부의 기혈이 출입하는 곳. 그래서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하는 어떤 그 치료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한 36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혈은 어떤 경락을 통해서 장부와 오장육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침, 뜸, 안마 등의 자극을 통해서 몸의 허시를 조절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다 14경맥상에 있습니다. 다 배열되어 있고 경락 이론에 근거해서 경혈의 작용과 적응증이 정리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네, 각각의 그 전통의학들이 뭐 발전되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은 어떤 이제 비슷한 어떤 그 한의학적 이론들이 이제 발전이 돼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혈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통된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각자의 나라의 특성에 맞춰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표준화 작업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책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러시아어로도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네? 번역되어 있어서 요게 사실은 이제 이제는 어떤 국제 뭐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뭐 논문을 쓴다든지 할 때 이렇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참고로 구해서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경혈의 위치, 어떤 경혈의 어떤 그 특성, 뭐 주치, 효능들은 있지 않고요. 어떤 경혈의 위치의 어떤 기반으로 이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경혈에 대한 어떤 선정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혈은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한의학 이론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증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랑 또 다르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치열하는데 그 병소와의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아픈 부위에 침 놔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근위치열. 그리고 내가 아프지만 어떤 게 뭐 예를 들어서 배 아픈데 어디에 특효열이더라 하는 어떤 특효열적인 것 아니면 한의학적 변증에 따라서 몸에 어떤 기운이 잘 안 돌 때는 이 부위에 침을 놓으면 잘 돌더라 해서 가까이 있지 않지만 어떤 질환의 어떤 병의 상태에 특수하게 예, 효과를 볼 수 있는 원위치열의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위치열이라는 건 병변이 있는 국소 부위와 그 근처에 경혈에 침을 놓는 거고요. 원위치열은 비교적 먼 경혈에 침을 놓는데 대부분 무릎이나 팔꿈치 이하에 있는 경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근위치열은 우리 학생들이 뭐 공부를 한다라면 MPS라든지 이런 것들에 바탕이 되는 아시열 및 경근 이론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원위치열은 장부와 경락 이론 등의 한약 이론에 따라서 경혈을 선택하거나 특정 질환에 특효가 있는 특수열들을 치열하는 경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이제 뭐 원리와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침의 구조와 어떤 작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침이라는 게 어떤 발전하게 된 거는 본다면 침도 도구의 한 일종이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형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 옛날에는 원시적인 시대에는 이 철이라든지 이런 형태, 지금의 형태는 우리가 다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는데 이런 형태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고대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켬석이라 해서 돌을 깨서 만들거나 갈아서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곳이나 쐐기 모양으로 연마해서 만들어진 소석기. 이게 가장 원시적인 침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에서 발전을 됐다고 보고 그 뒤에 문헌들을 보니까 어떤 3000년 전에 상대의 은어지방에서 각골문에 침에 관한 어떤 상형 문자가 있고 또 유물로 청동 삼릉 추영기, 청동으로 만든 침의 형태의 어떤 도구들이 있다. 아, 그러면 이때 이미 석기나 뭐 뼈, 청동 등으로 의료기구를 만들었구나라고 이제 미루어 추측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서 철을 재련하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금속 침으로 대체가 됐고요. 그러면서 어떤 작은 게 어떤 양도 더 조작하기도 쉬워지고 결정하기도 좋고 단단하고 잘 부러지지도 않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구의 발전에 의해서 도구의 발전에 의해서 침구술도 발전하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한나라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문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9가지 모양의 어떤 침의 도구가 침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걸 구침이라고 하죠. 자, 구침의 어떤 사진을 제가 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뭐 참침, 원침, 시침, 봉침, 피침, 원리침, 호침, 장침, 대침인데 8번과 9번은 그냥 길고 두꺼운 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침은 끝이 굉장히 뾰족해서 우리가 피부 같은 데 살짝 베일 때 자상을 내서 출혈시킨다 할 때 쓰는 거고요. 원침은 둥근 거. 시침은 이제 우리 숟가락처럼 이제 끝이 둥그러서 안압할 때 쓴다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형태가 9가지 형태로 분류됐습니다. 뒤에도 한두 개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 9가지 형태, 단순한 펌석의 형태에서 9가지로 갔다. 이 말은 각각의 환자의 병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도구를 써야 되겠죠. 예? 사혈을 한다든지, 농을 빼낸다든지, 예? 안마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9가지 형태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굉장히 다양한 임상 경험이 쌓였고 많은 환자를 보고 이런 형태의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9가지로 뭐 정리가 됐겠죠. 그만큼 이제 침구학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가 뭐 침의 형태는 뾰족하고 길고 하는 형태, 호침의 형태들은 많이 봐서 알 거고요. 그 중에 두 번째라고 하는 원침. 끝이 둥굽니다. 계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체표를 문지르는 데 썼다는 거죠. 손으로 문지르지 않고 도구를 문지르고 쓴다면 더 적절하게, 더 강약도 조절하기 쉽고 내 신체적인 힘듦도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5번은 피침입니다. 칼 같죠? 맞습니다. 이렇게 현대 메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베어서 농을 빼낸다든지 외과적 수술에까지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의학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구침이 침구학이 굉장히 발전했구나 하는 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의 침은 이제는 저런 철을 쓰지는 않습니다. 합금의 형태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쓰죠. 철은 이제 단단하고 재련도 잘 안 되면 거칠고 아프고 잘 부러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쓰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이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적당한 강도, 경도, 탄성, 인성들이 있고 녹이 잘 안 쓰고 열에도 잘 견디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러진다든지 하는 부작용도 적을 거고요. 또 현대는 침이 표면이 거치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갈 때도 잘 안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외비용이하게 표면에 실리콘 코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은 다 요즘은 일회용 쓰죠.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면 더 거칠어져서 훨씬 더 환자들이 아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침의 규격인데요. 침의 규격은 보통 침체 길이와 굵기로 나눠집니다. 침이 삽입되는 부위가 침체인데요. 길이와 굵기로 나눠지는데 보통 길이가 30mm에서 50mm, 3cm에서 5cm죠. 굵기는 0.25mm에서 0.30mm의 침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저희들이 이제 그냥 약식으로 부른다면 3040, 2530 이렇게 많이 이제 부르게 되죠. 0.25mm 두께의 30cm, 0.30mm 두께의 4cm 이런 침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침의 어떤 내가 자극의 강약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강하게 주고 싶다 하면 굵고 긴 거, 자극을 약하게 하겠다 하면 가늘고 작은 길이의 침을 사용하게 됐죠. 최근에는 이제 성형침이 얼굴에 안면 미용침 같은데 많이 이제 조금 활용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얼굴은 혈관도 많고 멍도 잘 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굵기가 굉장히 가는 0.20mm, 더 심한 건 0.16mm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침의 구조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를 붙여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4번 용수철이 감아져 있죠. 이렇게 저 부위가 손으로 잡고 조작하는 부위입니다. 1번은 그러다 보니까 피부로 뚫고 몸에 들어가는 부위겠죠. 침첨, 가장 뾰족한 부위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침체라 그래서 이게 몸 안에 들어가는 부위가 침체
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침의 길이나 굵기는 요 침체를 대부분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침을 놓을 때 실제 저기를 잡아서는 잡으면 안 되는 부위가 되고요. 자, 침병이 4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잡는 부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침병과 침체가 연결되는 부위가 침근, 그다음에 침병의 가장 끝에 부위가 침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번 침첨, 2 침체, 4 침병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침을 맞는다라고 하면 일단 환자의 체위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환자의 체위를 결정하는 여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게 적절한 그 노출할 수 있는 부위와 치료에서 경혈을 선택할 수 있는 부위고, 그다음에 거기다 선택한 이후에 자침을 할 수 있게 용이할 수 있는 부위가 치료적인 목적이고, 또 하나는 환자가 힘들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15분, 우리가 요침이나 침을 맞는 시간을 15분, 20분 잡는데 그때 움직이면 안 되죠. 편안한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체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위의 적합 여부는 정확한 치열, 자침의 조작에 어떤 일정한 영향을 미치죠. 이게 편해야 잘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또 일부 중증 환자나 체력이 약한 환자들은 체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쇠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현운이 어지럽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맞는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이 허약하거나 정신이 몹시 긴장된 환자는 침 놓을 때 앉아서 맞는 거를 피해라. 그럼 훈침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환자 체위가 편하지 않으면 자칫하여 수기법을 행하거나 요침하는 동안 환자가 팔다리를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침이 휘게 될 거고, 또 근육 사이에 있는 침들이 서로 이렇게 근육들을 자극하게 되겠죠. 그러면 통증을 일으키고 또 환자 또 움직이게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해야 된다. 요 큰 틀의 두 가지 원칙에서 체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체위를 선택하는 원칙을 본다 말한 것처럼 의사가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고 조정하기 편리해야 되며 환자는 편한 자세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나의 체위로서 자침에 필요한 혈의를 모두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치료상의 필요성이나 혈의의 특징으로 인해 체위를 바꿀 경우에는 이미 침이 들어간 침들을 다 빼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침 놔둔 상태도 움직이려 그러면 얼마나 환자가 당황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환자의 몸과 어떤 사지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약간 장애가 있거나 기형이 있다면 조금 피해야 되겠죠. 다른 혈자리를 선택해서 이용을 해야 될 거고, 또 환자가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럼 그 자세를 못 해. 그런데 참고 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취혈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다른 자세들을 권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상황에 맞게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침을 논다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환자한테 편하게 누워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앉아서 맞는 거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 그다음에 특히 너무 허약하다든지 신경과민이 있다든지 정신이 아주 긴장되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 침을 처음 맞아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은 Y를 취하게 해서 훈침, 우리가 침을 맞고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걸 훈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침의 부작용 편에 나올 텐데 훈침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 체위는 되도록 편안한 자연 상태를 취하게 하여 유침하는 동안, 그러니까 침을 맞고 있는 동안 마음대로 아프니까 이게 움직이게 된 것들을 막아서 만침이나 침이 휘는 거나 침이 부러지는 거를 막아야죠. 또 날씨가 춥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옷을 좀 벗고 침을 맞기 때문에 감기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노출면을 좀 작게 하고요. 당연히 뭐 좀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창문이 열렸다면 창문을 닫는다든지 하고, 침 맞는 시간을 조금 줄인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감기나 어떤 내가 추위가 어떤 인해서 병이 드는 거를 막아야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상형체의라는 것들을 뭐 정리해 봤는데요. 뭐 1번 앙자이, 누웠는데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게, 흉복부가 나타나게. 그러면 얼굴과 흉복부, 상완에 침을 넣겠죠. 저 자세는 뭐 편안한 자세고 훈침도 막을 수가 있죠. 2번은 이제 복사에 엎드리는 거죠. 예. 목하고 등, 이? 머리, 팔 이쪽에 좀 더 잘 넣을 수 있거든요. 가장 편한 자세라 보는 게 우리 또 하나로 보는 게 이제 측와이죠. 저렇게 옆으로 누웠을 때 측면에 어떤 치료를 할 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앙와위인데요. 이게 가장 편한 자세죠. 뭐 베개를 목에 받치고 뭐 무릎에 또 베개를 받쳐서 예?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면 제일 편한 자세죠. 그래서 얼굴, 흉복부, 다리, 팔 가장 많이 일단 활용된 자세고요. 보가에 엎드리는 거죠. 허리나 등, 뭐 이렇게 다리 뒤쪽에 사용하는데 사실 저 자세가 의외로 불편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양쪽을 다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외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침을 놓을 때 보과이는 조금 피하라고요. 오히려 그 앙와이라든지 앞에 나와 있는 치과이를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어떤 자세적인 걸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침을 잡는 손이 있겠죠. 그 자수. 그다음에 내가 침을 보조하면서 침을 놓는 경혈의 위치를 찾거나 그 주변이 많이 긴장돼 있다라면 좀 풀어주는 손이 압수. 누른다는 의미의 압수거든요. 그래서 자침을 조정하는 손을 자수와 압수로 나누는데 침을 잡는 손을 자수. 혈이나 국소 부위를 눌러서 아니면 또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쓰는 손을 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죠. 대부분 다. 그래서 오른손에서 침을 잡기 때문에 오른손이 자수, 왼손이 이제 압수가 이제 되겠죠. 침을 잡는 자세 방법인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잡으면 됩니다. 엄지와 뭐 이지, 삼지, 이제 식지, 중지로서 침병을 잡는다 그랬죠. 침체는 몸 안에 들어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다른 손으로 접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세 손가락을 통해서 침병을 잡고 약지와 소지는 네, 침에 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침병에 힘을 줘서 이 힘이 침첨에 딱 집중되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고 어떤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을 이제 잡고 이제 침을 이제 피부에 넣으려고 할 때 이제 침을 이제 갑자기 힘을 줘서 피부를 뚫어야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침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침관은 침에 같이 포장되어 있어요. 멸균된 침에 같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관을 빼서 치료한 부위에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침관과 침의 어떤 길이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관에 호침을 넣으면 저렇게 한 2, 3mm 정도 위로 쭉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를 손으로 팍 때려 넣죠. 그러면 피부를 뚫는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집니다. 피부를 뚫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때 통증이 좀 덜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더 편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침관 없이 사용하게 되면 이게 뭐 정확한 치열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환자들이 더 아파해요. 또 침관이 저 안에 들어간 침체가 침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손으로 잡을 때도 침체에 잡히지 않아요. 접촉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감염의 우려 면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침을 이제 피부에까지 뚫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떤 자극을 이제 줄 건데 자극량을 결정하고 자극의 방향, 경락이란 것도 제가 순행하는 부위가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자침의 각도 심천인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술에 있어서는 정확한 각도, 방향
심도, 각도와 방향은 비슷한 말이겠죠. 심도가 중요한 포인트다. 어떤 자극을 주는데. 그래서 어떤 치열의 정약성은 피부 표면에만 뚝딱 뚫고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깊이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과 다 결합되어야만이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그 혈유에 침을 놓는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다르게 되면 어떤 효과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떤 깊이에 따라서 피부 조직에서 진피층, 근육층, 신경, 혈관, 도달하는 인대, 도달하는 그 조직이 다 다르죠. 그다음에 또 이 각 조직이 갖는 어떤 그들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어떤 통증을 일으키는 정도, 그다음에 침을 놓으면 느껴지는 감흥,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침을 정확히 잘 놓는다라는 건 어떤 침을 놓은 이후에 각도, 방향, 심도들이 적절하게 서로 조합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합할 때 어떤 혈의적인 특성에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굉장히 많이 긴장돼 있다라고 하면 깊게 넣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얕게. 그다음에 굉장히 뭐 예민해 있고 아프다 그러면 아주 강장을 주면 더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자극, 그다음에 얕게. 그런 사람들한테 침을 오래 맞게 할 필요 없죠. 좀 짧게 맞게 하는 이런 것들이 환자의 어떤 성격적인 병의 어떤 성격, 병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적절하게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각도를 면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어떤 피부에 수직으로 들어간 거죠. 이거는 근육도 많고 풍부한 부위들에 놓고 자극 깊이도 조절하기 쉽겠죠. 얇게 놓느냐, 많이 넣으면 깊이 들어간 거겠죠. 자, 2번은 사자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3번을 먼저 보십시다. 3번은 횡자예요. 한 15도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머리 같은데 부위. 머리에 뼈가 있으니까 피부에서 깊게 못 들어가죠. 뭐 뼈 그 변연을 따라서 나야 될 거고, 또 흉부에 폐가 있잖아요. 폐가 있는데 직자하면 기흉이 생기겠죠, 폐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횡자를 해서 가장 늑골연을 따라서 이렇게 얇게 횡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에 중앙되는 게 사자죠. 30도, 60도. 그래서 어떤 뼈 테두리라든지 기피할 수 없는 부위에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침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도 사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자, 사자, 횡자를 통해서 어떤 각도,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죠. 자, 이제 침을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을 놓을 때 환자가 느끼는 감각이 있을 거고요. 또 의사가 느끼는 감각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침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듣기라고 하는데요. 침감. 그래서 환자가 느끼는 거는 침을 맞았을 때 산마 중창에서 뻐근하고 묵직하고 뭐가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이 반응이 어떤 부위를 향해서 방향성을 따라서 전도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환자가 하는 느낌이고요. 의사가 하는 느낌은 침을 넣은 사람이 빡빡하죠, 대부분. 그리고 뭔가 지금 잘 안 돌아가고 묵직하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환자의 듣기, 의사의 듣기라고 보는데, 일단 이 듣기를 느껴야만이 침을 정확히 경혈에 맞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걸 해서 이 듣기가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는 거고, 그래서 자침에도 듣기가 없다. 의사들도 느낌이 없고 텅 빈 것 같다. 환자도 안 아프다고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보고 다시 자극을 주라 하죠. 근데 이게 곧 자극량을 결정하는 방법이겠죠. 자, 행기라는 건 아까 처음에 어떤 부위를 향해서 확산되고 전도되는 현상이라고 이게 있다고 말했는데, 이걸 행기다. 기가 그쪽 방향으로 진행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기란 표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듣기라는 용어는 의사가 치료를 할 때 꼭 환자와 느껴야 되는 감각으로, 침감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침이라고 하는데요. 유침은 침을 그대로 이제 놓아둔다는 겁니다.
놓아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침이 끝난 후에 침체를 그냥 환자 혈류에 그냥 유지되어 있는 거죠. 어떤 내가 자극량과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달성된 이후에 놔두는 거죠. 자극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간은 대부분 수분에서 한두 시간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15분에서 20분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이때 아프다. 네? 침을 놨는데 그냥 아프다라는 것 자체가 보면 대부분 체위가 적당하지 않거나 시간이 너무 길어 자극량이 많아서 조금 뭐 자극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원인은 몸이 체위가 뭔가 불편했어요. 움직이죠. 그러면 침이 그 사이에 꼬인다든지 휜다든지 그러니까 아프게 되죠. 그러면 다시 또 아파 환자가 통증이 늘어나게 되니까 조금 그러면 빼달라고 하죠. 그러면 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시술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조금 자세 편하게 잡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PR까지 좀 침을 좀 빼고 네, 다시 놔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은 네, 유지하는 건데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네, 일반적으로 네, 유지합니다. 발침인데요. 침을 뽑는 거죠. 네, 침을 뽑아서 제거하는 건데 마른 소독솜을 해서 이렇게 혹시 이제 뭐 출혈이 있다, 약간의 났다면 마른 소독에서 그냥 혈류를 눌러주는 겁니다. 근데 더 많이 난다. 그러면 꼭 몇 초 동안 꼭 압박지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멍이 더 안 퍼지고요. 또 출혈이 더 확산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꼭 주의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출혈이 있는데 그냥 압박지를 안 했다 그러면 멍이 버렇게 크게 들어서 옵니다. 그러면 다음날 와서 침 먹고 멍들었다고 하겠죠. 네. 자, 천자한 경우에는 뭐 가볍게 뭐 깊이 안 났어요. 그러면 살짝 뽑으면 될 거고요. 심자한 경우라면 살짝 뽑으면 안 되겠죠. 안에 있는 근육들이 침을 물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심자한 경우에는 천천히 어떤 침의 방향이 있다면 침의 방향을 고려해서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발침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통증도 일으키지 않고 환자도 놀리지도 않고 뭐 이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발침할 때 침 놓는 부위를 꼭 해서 미발침, 발침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발침이라고 하는데 발침을 안 하게 되면 환자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내가 침을 어디다 놨고 꼭 잘 뽑아줘야 되고요. 대부분 저희들도 침을 내가 의사가 놓지만 침을 뽑는 건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보조하는 선생님들이 해요. 근데 그러면 서로 사인이 안 맞게 되면 미발침이 나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발침할 때는 오히려 저게 멍드는 것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미발침하는 것도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침의 어떤 자극 방법인데요. 침의 자극 방법입니다. 근데 어떤 이렇게 방향성도 이렇게 맞고 깊이도 자극의 양과 결정하지만 우리가 침을 당연히 놓게 된다면 넣었다 뺐다 한다든지 돌린다든지 하는 것들 뭐 누구나 침 놓은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해보려고 하죠. 근데 이게 자극량을 더 증폭시키고 자극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게 우리 말로는 제사법, 염전법이랍니다. 제사법이라는 건 한자 그대로 의미하는 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침첨이 어떤 피부를 뚫고 들어간 이후에 일정 깊이까지 천층에서 심층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거고 빼는 거는 심층에서 천층으로 조금씩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게 제와 삽을 합쳐서 이렇게 제사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삽하는 폭이 크고 횟수가 빠르면 당연히 자극량은 크겠죠. 제삽하는 폭이 작고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작고 횟수가 느리고 내가 힘을 줄 때 더 약하게 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극량을 적어야 되겠죠. 제사법을 통해서 자극량을 결정하게 되고요. 염전법은 일정 깊이로 자극을 한 이후에 모지와 식트를 통해서 침병을 잡고 돌리는 겁니다. 이게 한 바퀴 다 돌릴 수도 있고 180도가 돌려서 돌렸다
다시 반대로 돌렸다, 돌렸다, 반대로 돌렸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염전의 폭은 일반적으로 한 180도에서 360도로 하고요. 염전할 때 주의할 건 너무 한 방향으로 돌리지 마라. 너무 한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침이 근육들 사이에서 이렇게 꼬이게 되죠. 그러니까 침체가 또 말린다 표현을 하게 되면 말리게 되죠. 그러면 환자가 아파요. 또 뺄 때 침이 이렇게 안에서 말려있고 꼬여있기 때문에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아파요. 발침도 곤란하게 되고. 그러면 또 주변에 이제 자극을 좀 풀어줘서 이완시켜야만이 또 잘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돌리지 마라. 근데 이게 반대로 또 말하면 자극량이 많이 간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염전의 각도가 크다, 빈도수가 높다, 횟수가 빠르다 라고 하면 자극량이 클 거고요. 염전의 각도가 작고 빈도가 낮으며 횟수가 느릴수록 자극량은 작겠죠.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고 자극하는 방법은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자극 방법이 있었습니다. 돌린다, 넣다 뿐만 아니라 어느 깊이까지 들어간 다음에 몇 번을 돌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몇 번을 돌리고 뭐 예를 들면 6번 돌린다, 9번 돌린다 라고 하는 뭐 이게 횟수까지도 정하는 방법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지금 어렵지 않고요. 큰 틀에서 염전, 돌리는 자극, 그다음에 제3 넣다 뺐다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자극의 양을 조절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지금까지 계속 침의 구조와 자극 방법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이게 침을 잡고 정확한 치료를 하고 자극량을 결정하는 방법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자극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어떤 뭐 개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추가로 우리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어떤 침에 대한 연구입니다. 침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들이 자체가 맨 처음에는 침술 마취, 침으로 마취를 한다. 중국에서 침으로 마취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생기면서 침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침으로 마취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뭐 잘 활용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지만 이 마취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침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더라, 진통시키더라 하는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침으로 해서 진통을 하는 기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침에 대한 진통에 대한 중요 연구부터 기전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전통에 대한 중요한 연구들. 우리 학생들은 관문조설설이라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척추에 있는 통증이 들어오는 관문을 있는데 그걸 조절하다. 근데 어떤 신경의 굵기에 따라서 그걸 열고 닫고 할 수 있더라. 침자진통이 신경이 어떤 중개가 돼서 나타난다 라고 그런 거고요. 또 치매 진통 효과는 단순히 신경만의 어떤 문제라면 신경의 자극을 없애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얼마 있다도 나타나고 길면 하루 이틀 더 지속된다는 거죠. 이런 독특한 면이 단순히 이게 신경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어떤 그 관계된 어떤 물질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호르몬적인 시스템이 활성되지 않겠냐라고 추정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재미있는 연구가 어떤 한 토끼에 침을 줬어요. 침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그 토끼에 침을 맞은 토끼의 뇌척수액에서 뇌척수액을 뽑아서 침을 안 맞은 토끼한테 줬어요. 뇌실에. 그랬더니 이 침을 안 맞은 토끼도 어떤 치수, 페인스에서 치수의 어떤 자극을 주거든요. 이빨에. 그런데 통증의 역치가 증가돼 있더라. 그럼 이게 뭐지? 뇌척수액을 통해서 뭔가가
전달이 됐나? 네. 이때 나온 게 뇌인성 오피오이드가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기전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 말한 치매에 대한 그 이제 연구들이 이제 뭐 오피오이드 기전까지 이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이제 기전으로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침을 어떤 국소적으로 우리가 경혈해 놓잖아요. 네. 그런 자극이 오면 국소적인 부위에 어떤 미세 순환이 개선된다는 거죠. 네. 혈류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더 좋아지고 하는 것들 등 같은 자극 부위의 국소적인 효과가 어떤 기전의 첫 번째 국소적인 기전을 생각하고요. 자, 분절적인 기전. 관문제어설 앞에 나온 것처럼 척수 후각을 중심으로 네, 척수 후각에서 네, 통증을 차단하게 되는 네, 분절 기전. 척수를 통과해서 통증은 뇌로 가서 다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치매 자극도 똑같이 뇌까지 다 올라갑니다. 네? 뇌 척수의 전측삭을 통해서 중뇌 중심 회백질, 배축부로 상행해서 또 시상하부, 대뇌 변형계, 대뇌 피지까지 당연히 가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뇌인성 아페냐 물질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베타 엔돌핀이거든요. 엔돌핀이 유리되고 또 어떤 신경화적 트랙을 타서 하행성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기구를 이제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신경학적인 기전들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씩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에 의한 뭐 미세순환 개선 같은 것들의 국소적 효과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침을 놓게 되면 축삭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혈 주변에 피부와 근육의 혈류가 증가시키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말하는 근육을 또 이완시킬 수도 있고 혹시 손상이 있다면 회복시키겠죠. 그때 가장 관계된 것들이 캐스토닌 진 릴레이트 펩타이드 GCRP라고 하는 펩타이드가 가장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관물조전설에 나오는 게이트 컨트롤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잖아요. 통증을 만드는 페인풀 스카가 C5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침을 놓은 A 델타 치매에서 자극된 A 델타 신경이 척수에 들어가서 통증을 차단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침은 근육과 피부에 있는 작고 수초화된 A 델타 신경들을 자극하게 되고요. 이들은 후각에 있는 작은 중간신경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통증은 C5를 통해서 통증 전달로에 있는 악교질 세포로 전달이 되는데요. 활성화된 중간세포, 치매에 의해서 활성화된 중간신경세포들은 C신경섬, C5로 오는 악교질 세포에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엔케팔린을 방출하게 돼서 오히려 이제 전달을 억제한다. 이게 게이트 컨트롤의 핵심이죠. 그래서 침을 먹게 되면 즉각적으로 통증이 전달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어서 편안하게 이제 통증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게 단순히 척수에서 레벨에서 진통이 되는 게 아닌 분절 레벨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닌 뇌까지 가서 뇌로 연결이 되고 저희 침을 놓은 A 델타 신경이 분절 쪽으로 가서 악교질 세포를 이제 차단해서 하는 것들이 통로가 말고 척추 시상로를 타고 올라가서 시상에서 뇌로 가고 뇌에서 가면 그 엔돌핀 같은 아페냐 물질을 또 분비하게 되고 또 시상하부에서 궁상액에서 수도관 주위 해백질로 오피오이드를 분비를 하게 돼서 이게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통해서 하향적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이 신경 기전도 연구가 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좀 보면 구체적으로 다시 보면 A 델타 신경섬의 전도는 후각에서 척수 반대측의 전해측 경로로에 있는 척수 시상로를 따라서 상항해서 시상을 부위로 통과를 하게 되고 중심 후에 있는 체성 감각 피질로까지도
방사가 돼서 뇌까지 다 가게 되는 거죠. 자, 뇌까지 다 가게 되는 신경들이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통증을 억제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거를 하향성 통증 억제라고 하는데, 요거의 중요 구성은 중뇌에 있는 수도관 주위 회백질에서 중심적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AG는 시상하부로부터 하향하는 신경섬유 또는 시상하부에 있는 궁상액에서 방출되는 베타 엔돌핀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활성화된 PAG는 다시 또 연수에 있는 봉선액과 망상 거대 세포액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죠. 자, 이게 그 망상 거대 세포액과 봉선액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요거의 더 기전은 이 세로토닌성 기전과 노르아드레날린성 기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기전이라는 건 맨 끝에 후각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요. 자, 세로토닌성 기전은 봉선액을 통해서 척수에 전해지고, 노르아드레날린성 기전은 망상거대 세포액을 통해서 척수에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행하는 신경들이 후각에서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고요. 세로토닌 기전은 우리가 그 앞에 이야기한 관물조전설에 있는 척수의 엔케팔린성 중간신경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온 통증을 억제하게 되고요. 노르아드레날성은 척수의 막 이건 중간 신경들을 직접적으로 억제를 해서 통증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향성 억제 기전이 요 세 가지가 다 작동을 해서 진통을 하게 되죠. 자, 진통 기전에 대해서 뭐 설명을 했는데요. 뭐 더불어 말하면 제가 이 그 강의에서 앞에 그림 PPT를 넣었죠. 그림 PPT를 보시고 뒤에 설명들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이제 쉬우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뭐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침의 어떤 정의와 원리, 그다음에 뭐 침의 구조와 조작 방법, 그다음에 침 진통 기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러시아에서 침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